당장 나가. 네 년 꼴도 보기 싫다. 80세가 넘은 한국의 시어머니가 막 20살 된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향해 소리칩니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다. 남편의 유품도 정리되지 않은 그 집에서 그녀는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40살 넘도록 맞선을 거절하던 한국 남자가 뜬금없는 국제결혼으로 어린 우즈벡 여성을 데려왔고, 모자가 조용히 살던 집에 활기가 돌았지만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어머니는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국제결혼을 했고 왜 이런 가혹한 말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자밀라예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외곽, 오래된 벽돌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과 삐걱거리는 문고리,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창문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곳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우즈베거와 러시아어를 가르쳐주면서 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밀라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고 웃으셨어요. 아버지도 우리 딸은 달라, 꼭 선생님 될 거야 라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회사 보증을 서신 돈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처음엔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에서 혼자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돈 언제 갚으실 건지 얘기 좀 하자 고 하던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큰일 난다 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나가서 놀아라 하셨지만 저는 문틈으로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달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잠깐 일 보러 간다 고 하시더니 사흘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전화를 걸어보셨지만 꺼져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아버지가 도망가신 걸 알았습니다. 20살 생일을 앞둔 제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후 집안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돈 안 갚으면 딸들 팔아서라도 받겠다 는 무서운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고 15살, 12살인 제 동생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 진학은 포기했어요. 등록금은커녕 당장 먹을 쌀을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에 몇 달러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품팔이 일을 더 늘리셨지만 빚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밤마다 계산해봐도 이대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자밀라야, 엄마가 나쁜 얘기 하나 해도 될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들었는데 국제결혼 중개소라는 게 있다더라. 외국 남자들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팔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뭔가요? 물건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못 드시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와 말도 않고 지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촉 전화는 계속 왔고 동생들은 학교에서 너희 집 망했지? 라는 말을 들으며 돌아왔어요. 그런 동생들의 눈물 섞인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개소 가보겠어요. 어머니는 또 우시며 자밀라야 정말 미안하다 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괜찮아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국제결혼 중개소는 타슈켄트 시내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깔끔한 사무실이었지만 저에게는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중개업자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머, 예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상품을 품평하는 것 같았거든요. 상담을 받으며 알게 된 건 대부분의 외국 남자들이 젊고 예쁜 여자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제 집안 사정을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가셨어요. 그 순간 중개업자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거절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 명의 남자들이 제 프로필을 봤지만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빚 있는 집하고는 못해 라는 말을 직접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 동안 7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어느 날은 중개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개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밀라 씨, 한국 남자 한 명이 당신 이야기 다 들었는데 그래도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빚 이야기도 다 했는데요? 네, 다 얘기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네요. 며칠 후 그 남자의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성호, 42살, 농부, 전북 김제거주, 어머니와 함께 생활. 사진 속 그의 모습은 도시 남자들처럼 세련되지 않았어요. 거친 손과 그을린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참 맑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처음 그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그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밀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 시골에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요. 화려한 생활은 못 해드려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저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단점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희 집 형편 얘기 들으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같이 일하면 됩니다. 당신이 착하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값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구원이었어요. 그동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마워요.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도 긴장했겠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작업, 비자 신청, 건강검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줬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빚의 일부도 미리 보내줬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이런 좋은 사람이 있구나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시며 자밀라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라고 하셨습니다. 동생들도 언니, 우리 잊지 마 라며 매달렸어요. 저는 그들을 꽉 안으며 돈 많이 벌어서 다 데려갈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어나서 자란 이 땅을 떠나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출국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봉지를 주셨어요. 고향 흙이야. 가끔 보면서 우리 생각해. 그 봉지를 받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곳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항에서 수속을 밟으며 현실이 다가왔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과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개소에서 받은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펼쳐봤지만 모든 글자가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어요. 더 걱정되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성호 씨가 말하기로는 어머니가 까다로우시다고 했거든요. 한국 음식 못 만들면 어떡하지? 농사일도 모르는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후회는 없었습니다. 환승하는 공항에서 잠깐 쉬는 동안 저는 가방 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고향 흙을 꺼내봤어요. 작은 비닐봉지 안에 갈색 흙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해졌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어준 그분을 위해서 꼭 잘 해내야겠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꼭 성공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리고 나를 믿어준 그 사람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자. 20살 자밀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눠준 한국 입국 신고서를 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JAMILA라고 영어로 이름을 적었어요. 앞으로는 자밀라가 아니라 한국식으로 불릴 수도 있겠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즈베키스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 냄새,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한국어 소리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성호 씨가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난 그는 화상통화에서 봤던 것보다 더 수줍어 보였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높은 건물들과 번화한 거리를 보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고 점점 시골 쪽으로 향할수록 그 화려함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창밖 풍경이 바뀔 때마다 제 가슴도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성호 씨는 운전하면서 간간히 말을 걸어왔어요. 피곤하시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답답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 전북 김제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농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오래된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시골 풍경만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80 가까운 연세에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왔구나 라고 짧게 인사하신 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편하지 않았지만 저는 예의를 지키려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어설프게 한국말로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한국말 배워야겠다 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고 방마다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집과는 구조도 냄새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방을 보여주시며 여기가 내 방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투가 참 단호했어요. 환영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첫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어요. 상에 올라온 음식들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젓가락질도 서툴렀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먹는 거야 라며 보여주셨지만 저는 자꾸 실수만 했습니다. 성호 씨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고 식탁은 정말 조용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시어머니는 차갑고 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골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일어나라 고 하셨어요. 성호 씨는 이미 밭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농사일은 처음이지? 금방 배우면 돼 라고 하시며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말이 처음엔 무서웠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법을 배웠어요. 쌀 씻는 법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까지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썰어야 맛이 나 라고 하시며 직접 보여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짜고 밥은 설익고 반찬은 간이 안 맞고 시어머니는 아직 서툴지만 괜찮다 고 하시면서도 표정은 좋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성호 씨는 정말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묵묵히 먹기만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곤 했어요. 처음엔 저를 싫어하는 건가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원래 그런 성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무심한 듯한 태도가 저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개소를 다닐 때 만났던 남자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불편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는 저를 그냥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날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는 편안함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 라고 소개해주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예쁘네, 한국말 배우고 있어? 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다들 친절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웠어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가끔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건 맛있는 음식이야. 이런 식으로요. 저는 한국어 공부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쓰이는 말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일상 대화에서 나오는 사투리나 줄임말들은 책에 없었거든요. 두 번째 주부터는 밭일도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간단한 일들을 가르쳐 줬어요. 풀 뽑기, 물주기, 비닐하우스 정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일은 했지만 농사일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 성호 씨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말이 없던 그가 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저를 믿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빨리 집안일을 배워야지 라며 다그치시던 분이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울 때도 처음엔 다 그래 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변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함께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등장인물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저 남자는 착한 남자야.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냐? 는 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자를 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호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처음으로 성호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을 걸어왔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뭐가요? 했더니 어머니 잘 모셔줘서 라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한국어 학습 교재와 전자사전이었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며 수줍게 건네주는 그의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그냥 의무감으로 저를 대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반년 정도 되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간단한 한국어 단어도 적절히 사용 가능해졌고 기본적인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반겨주기 시작했고 가끔은 다른 집 일도 도와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참 잘한다 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소리였어요. 처음엔 누가 다쳤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오시더니 소리쳤습니다. 자밀라, 내 남편이 밭에서 쓰러졌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든 게 멈춘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건강하게 나간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빨리. 아주머니가 저를 재촉했고
저는 허겁지겁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큰일 아닐 거야 하면서도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시면서도 손은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지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제대로 된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2시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보니 성호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어요. 그래도 의식은 또렷했고 저희를 보자 미안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요즘 일을 너무 했나 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왜 무리를 했니? 라며 걱정하셨지만 성호 씨는 괜찮다 고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엇을 숨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호 씨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말수가 적어졌고 밥도 많이 못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점점 야위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먹어라, 고하셔도 배가 안 고파요 라며 몇 숟가락만 드시곤 했습니다. 저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드시는 양이 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때부터 성호 씨가 갑자기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운전학원 가자 고하더니 정말로 익산에 있는 운전학원에 등록해줬습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라고 물어봤는데 농촌에서는 운전할 줄 알아야 편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동시에 한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성호 씨가 전주에 있는 한국어 학원도 알아봐주고 교재도 더 사줬습니다. 한글도 빨리 배우자 며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제가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짜 의도는 전혀 몰랐어요. 운전 연습을 할 때도 그랬어요. 보통은 기본기부터 천천히 배우는 건데 성호 씨는 트랙터도 배워야 해 라며 농기계 운전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큰 기계를 다루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글 학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호 씨는 제가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동안 항상 밖에서 기다려줬어요. 수업이 끝나면 오늘은 뭘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관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아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2달 정도 지나자 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운전면허도 땄고 한국어 실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트랙터도 혼자서 몰 수 있게 되었고 농사일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밀라가 이제 진짜 농부가 됐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 자신도 뿌듯했어요.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도 자주 쉬셨고 기침도 자주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시라 고했더니 괜찮다 고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하시며 아들아 몸이 우선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는 고집을 부리며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성호 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자밀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는데 그가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없어도 어머니 잘 모셔주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서 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성호 씨는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서 밥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래 가서 같이 먹고 와 라고 하셨습니다. 밭에 도착했는데 성호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계실까? 하며 둘러보다가 논 한쪽에서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점심 가져왔어요. 라고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인근에서 일하던 이웃 아저씨가 달려와 함께 구급대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성호 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저는 그 과정이 악몽 같았습니다. 몇 달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훨씬 심각해 보였거든요. 구급대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도 긴박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는 성호 씨를 보며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도 금방 병원에 오셨는데 그분도 저만큼이나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라며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길 이번엔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했어요. 급성 심부전증으로 보입니다. 상태를 지켜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부전이라는 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럼 위험한 거냐? 고 물어보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셨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성호 씨를 면회 시간에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몸에 연결된 선들과 기계 소리,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보자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괜찮다, 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동안 병원에서 지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교대로 지키면서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고 하셨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성호 씨도 가끔 의식이 있을 때 저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성호 씨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유족분들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인지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아 라며 오열하셨고 저도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렇게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일찍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사람으로 대접해줬거든요. 그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하셨고 저는 한국의 장례 문화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혼자서는 어렵겠다 며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상주 대기실에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와서 우리 아들이 무리했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슬픔과 충격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로 제 때문에 성호 씨가 무리했던 걸까요? 제가 운전을 배우고 한글을 공부하느라 그에게 부담을 줬던 걸까요? 온갖 자책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저는 혼자서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성호 씨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식탁에 2명 분만 차리는 것도 빈 방을 보는 것도 모든 게 슬펐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성호 씨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드리지 마라 고 하셨지만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옷가지나 개인용품들을 정리하는데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는데 제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종이를 들고 한국어 학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선생님이 그 종이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시더군요. 이건 편지 같은데요? 누가 쓴 거예요? 제 남편이요. 라고 대답했더니 선생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밀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예요.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어요. 선생님도 놀라시며 계속 읽어드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내용인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나는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1년 전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한부였다니 그러니까 저를 이용한 거였단 말인가요? 선생님이 계속 읽어주셨어요.
처음엔 정말 이기적인 계산이었어요.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역시 저를 이용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 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 농사일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계산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고 배신감과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운전과 한글을 서둘러 가르친 이유도 이제 알 거예요. 내가 없어도 당신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조금만 모셔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당신 거예요. 덕분에 더 살고 싶었어요. 세상 참 야속하네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요. 선생님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참 복잡한 상황이네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처음엔 이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어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날 이용했을까? 그와 함께한 날들을 떠올려 보니 말없이 밥을 챙겨주던 모습, 제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다 고 말해주던 눈빛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사줄 때의 수줍은 미소까지. 그 모든 게 거짓일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 편지를 다시 천천히 보니 성호 씨의 악필로 쓰인 한글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썼을까요? 아픈 몸으로 저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간 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사랑해요 라고 쓰인 글씨는 특히 떨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시한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요? 그리고 성호 씨가 저와의 결혼을 계산으로 시작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성호 씨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한글들이 많아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 사랑, 고마워, 어머니 이런 단어들이 편지 곳곳에 적혀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성호 씨에게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저를 속였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가 남긴 편지의 내용대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은 너무 쓸쓸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일상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호 씨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혈압약과 관절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성호 씨가 살아계실 때 하던 대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물 반찬들도 만들어드렸어요. 언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몇 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농사일도 혼자서 해야 했어요. 성호 씨가 미리 가르쳐준 덕분에 트랙터 운전은 할 수 있었지만 남자 혼자서도 힘든 일을 여자가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무거운 농기구들을 옮기거나 비료를 나르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나면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집안 경제도 걱정이었어요. 성호 씨가 없어진 후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논의 일부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지만 성호 씨가 물려준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시어머니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하기 힘들지?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천천히 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웠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하시며 제가 만든 음식에 불만을 표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짜다고 하시면 다음엔 싱겁게 했는데 그러면 또 맛이 없다 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도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지가 남았다. 이런 것도 못 보냐. 며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제가 정말 실수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눈치도 없냐 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마다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언제 말을 걸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예의에 맞는지 늘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시길래 따뜻한 꿀차를 끓여다 드렸는데 누가 달라고 했냐? 며 화를 내셨어요.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해드렸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픈 것도 모르냐? 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세 번째 달이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나가라, 네 꼴도 보기 싫다 는 말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죄송해요 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자 정말로 저를 내쫓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한국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자밀라야, 앉아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너 이제 그만 가라.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고 하셨어요. 내 아들 죽고 나서 너까지 나를 돌볼 이유가 뭐가 있냐? 너는 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해라.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성호 씨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나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욱 냉정해지셨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고 말도 거의 안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중을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빨래를 널다가 시어머니의 속옷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흙이 묻어서 다시 빨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완전히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들릴 정도로 컸어요. 이래서 외국 며느리는 안 된다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라.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와 아예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식사를 하시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성호 씨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함께 식사했는데 이제 정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셨고 제가 뭘 해드려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 며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시어머니가 마지막 통보를 하셨어요. 자밀라야,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농기계 창고로 갔어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 사이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성호 씨가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던 곳, 함께 농사 계획을 세우던 곳인데 이제는 제가 숨어서 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실수도 있었고 한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며느리였나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자밀라야, 여기 있었구나.
아주머니는 제 곁에 앉으시며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는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그 집 어르신 매일 너 칭찬해. 며느리 복 받았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고민이래. 너 아직 젊으니 다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자식처럼 아끼지만 한편으론 놓아주고 싶은가 보더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아껴서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23살밖에 안 된 제가 이 시골에서 홀어머니만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 젊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양반이 그러더라. 자밀라가 우리 집에만 있으면 평생 늙은이 돌보는 일만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쓰럽다고. 진짜 며느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정말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싫어하기는 무슨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만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농사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한다고 맨날 그러시더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더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제 미래를 걱정해서 매정하게 구시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미움받는 것도 감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는데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서 시어머니 방 앞에 놓고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나가지 않을게요. 문 너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제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저한테는 이곳이 세상 전부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범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잘 모셔달라고. 그 약속 지키고 싶어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아니면 의지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바닥에 놓인 죽그릇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시며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게 보였어요. 이 고집쟁이야.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이 나무라는 것 같으면서도 따뜻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가슴도 울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고집쟁이야 라고 중얼거리시며 저를 내려다보시는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고인 눈물이 마침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랜 침묵 후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죽이 식는다. 그 말이 저에게는 용서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죽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당장 쫓아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여시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다시 화를 내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성호 씨가 남긴 편지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기로 한 거죠. 처음엔 너무 충격적일까봐 망설였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도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성호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편지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성호 씨의 기일에 맞춰서 함께 추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정신없이 지내느라 제대로 된 추도도 못했습니다. 저는 장에 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주와 안주거리를 사왔어요. 성호 씨가 생전에 좋아했던 두부부침과 오징어포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아범 생각하며 한잔하실래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애 생각도 하고 그러자. 그분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상을 차리고 소주를 따르면서 저는 긴장됐습니다. 편지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소주잔을 들고 성호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셨어요. 성호야, 어미가 내가 좋아하던 소주 가져왔어. 첫 잔을 마신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애가 어릴 때는 참 말썽쟁이였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 성호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성호 씨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개구리 잡으러 논에 가서 옷을 다 흙투성이로 만들고 와서 혼났지.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우기는 거야. 하도 울어서 결국 허락했는데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 그때 그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두 번째 잔을 나누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술이 조금 오르셨는지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중학교 때는 농사 짓기 싫다고 매일 투정 부렸어. 도시로 나가서 일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말 한마디 없이 농사를 이어봤더라. 자밀라야, 너도 그 애 이야기해봐. 같이 살면서 어땠냐? 그 말에 저는 성호 씨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적으셨지만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한국어 공부할 때도 운전 배울 때도 옆에서 도와주셨고요. 처음에 제가 김치찌개를 너무 짜게 끓였을 때도 한마디 불평 없이 다 드셨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3컵이나 마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래, 그 애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라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 어릴 때부터 그랬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 아범이 편지를 하나 남기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편지? 무슨 편지? 아범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저한테 쓰신 편지예요. 어머니도 함께 보셨으면 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가져와봐 라고 하셨어요. 저는 방에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보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이제는 웬만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미리 한국어 선생님께 다시 한번 확인받아뒀어요. 저는 편지를 펼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지만 긴장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계셨거든요. 자밀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첫 문장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사실 나는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1년 전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길어야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라며 놀라셨어요. 소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자밀라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계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계속 읽어라 고 하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이어갔어요.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자밀라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계산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한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바보 같은 애가.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혼자 그런 걸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자밀라와 함께 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자밀라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 농사일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계산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자밀라가 웃을 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이용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됐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우셨습니다. 내가 아는 그 애가 맞구나.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운전과 한글을 서둘러 가르친 이유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없어도 자밀라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트랙터 운전도, 농사일도, 한국어도 모두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를 조금만 모셔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자밀라 것입니다. 집도, 땅도, 모든 것이요.
자밀라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 자밀라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우시고 있었고 저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성호 씨의 마지막 마음을 전해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셔야 할 내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이것저것 가르쳐줬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나는 왜 그렇게 급하게 하나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동안 우시는 어머니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만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 바보 같은 애가 혼자 그런 걸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병원에라도 같이 갔을 텐데 혼자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혼자 그런 고통을 감당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밀라야, 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했지?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너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사실 너를 보내려고 했던 건 맞아.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넌 아직 젊은데 여기서 늙은이나 돌보고 살 게 뭐가 있냐 싶어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분의 진심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차가운 대우가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넌 가야 해. 아직 어린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편지를 보시고도 여전히 저를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왜요? 아버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설명해 주셨어요. 성호 마음은 고맙지만 너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 23살이면 꽃다운 나이인데 여기서 늙은이 돌보다가 인생 다 보낼 거냐?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갈 데 없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도 제자리는 없고 한국에서 혼자 살기도 어려워요. 여기 있을래요. 어머니와 함께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어린 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하지만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소주잔을 계속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성호 씨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농사를 배웠는지, 언제부터 결혼을 포기했는지, 저와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애가 30 넘어서는 결혼 이야기만 나와도 도망갔어.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중매 자리 잡아주면 변명만 대면서 안 나갔지. 어머니, 전 혼자 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생이 많았구나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 다 참 많이 아팠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는 아들을 잃었고 너는 남편을 잃었고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제가 같은 슬픔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성호 씨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에게 좋은 아내를 만나주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 한국어 많이 늘었구나.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긴 이야기도 하고. 저도 웃으며 아버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를 가지고 나오시더니 제게 주셨습니다. 성호 씨의 도장이었어요. 이거 너 가져라. 이제 이 집의 진짜 며느리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분도 저를 안아주시며 우리 딸,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딸이 된 거죠. 그날 밤 두 여자는 무릎을 맞대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울고 웃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마주한 밤이었어요. 성호 씨가 남긴 편지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자밀라야 라고 제 이름을 처음으로 밝게 불러주시며 우리 딸 따뜻한 국 하나 해 먹자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진짜 딸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을 함께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셨어요. 어젯밤에 성호 꿈을 꿨어. 그 애가 웃으면서 어머니, 자밀라 잘 부탁해요라고 하더라.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호 씨도 천국에서 우리가 화해한 걸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성호 씨가 남긴 유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여자가 진정한 모녀가 되는 기적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있고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딸 따뜻한 국 하나 해 먹자 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이 집에서 제 자리가 확실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셨어요.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20살에 한국에 와서 벌써 10년이나 지난 거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한국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이제는 사투리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김제 토박이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외국에서 온 며느리 라고 불리던 제가 이제는 모든 분들이 자밀라 씨 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셨어요. 그 호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을에서 제가 맡은 역할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엔 그냥 농사일만 하던 제가 어느새 청년회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젊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마을 이장님이 자밀라가 없으면 우리 마을 일이 안 돌아간다 고 하실 정도였어요. 청년회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꿈꾸던 선생님은 아니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배추, 무, 상추 심는 법을 배우고 농기구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자밀라 선생님, 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교실에서 칠판을 들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민수라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처음에는 농사일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더러워요. 재미없어요. 라고 투정만 부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키우던 특별한 토마토 씨앗을 나눠주고 함께 기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을 때 민수가 보여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진짜 달아요. 라며 신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민수는 농사일에 푹 빠져서 집에서도 작은 화분에 여러 가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다문화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저 이후로도 이 지역의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새로운 며느리들이 몇 명 더 왔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쳐주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온 리엔이라는 친구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였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와 똑같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언니 덕분에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리엔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변화가 저 자신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서 군청에서 표창도 받았어요. 지역 발전에 기여한 다문화 가족이라는 상이었는데 상을 받으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상까지 받았다.
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가족 관계도 많이 발전했어요. 매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제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어색해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 어머니와 금세 친해지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시면서 함께 음식도 만들고 농사일도 하셨습니다. 제 동생들도 한국에 올 때마다 농사일을 도와줬어요. 특히 막내 동생 나르기자는 한국이 너무 좋다며 언니,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 대학에 오라 고 격려해줬어요. 우즈베키스탄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집이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좋구나 라고 하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니 외로움도 덜하시고 활력도 생기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 무릎도 아프시고 혈압도 자꾸 오르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이 많아졌고 밤에 갑자기 아프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걱정됐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 고하시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셨어요. 농사일도 이제는 완전히 제 전문 분야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가 가르쳐준 기본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새로운 농법도 연구하고 다른 농민들에게 조언해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유기농 농법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교육도 받고 인증도 받았습니다. 유기농으로 기른 채소들은 품질이 정말 좋았어요. 시내 직거래 장터에서 팔면 항상 금세 동이 났습니다. 자밀란의 채소는 믿고 산다 는 단골 고객들도 생겼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면서 시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자밀라야,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뭔가 진지한 분위기여서 저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진 뒤에도 넌 여기 살 거니? 시어머니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본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집, 이 밭, 이 마을이 이제 제 뿌리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전 여기 딸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이곳이 제 고향이고 제 집이에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너 혼자 남으면 외롭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제 가족 같은걸요. 그리고 리엔이나 다른 다문화 가족 친구들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 마을에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있는 한 저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 딸이다. 진짜 딸이야. 그 순간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듯 감정이 북받쳤어요. 20살에 이곳에 와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성호 씨와의 조용했지만 따뜻했던 시간들, 그분이 돌아가신 후의 절망감,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온 거였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제 집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성호 씨에 대한 추억들을 더 들려주시고 저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농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체험 농장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야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정식으로 열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들을요. 그 일들 다 좋은 생각이다. 시어머니가 격려해 주셨어요. 너라면 뭐든 잘할 거야. 우리 딸은 정말 대단해. 그런 격려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더 악화되셨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간병사를 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서 모시기로 한 거죠. 그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돌아가면서 문안 인사도 와주시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 와주셨습니다. 자밀라 혼자 힘들 텐데 우리가 도와야지
라며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에서 진짜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밀라야, 너 덕분에 행복했다. 성호가 좋은 사람 데려다줬어. 그리고 이 집 잘 지켜라. 너 집이니까.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제게는 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치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가 도왔던 다문화 가족들, 제게 농사를 배웠던 아이들과 부모님들까지. 그분들이 모두 자밀라 씨 힘내세요. 라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례 후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된 거죠. 성호 씨와 시어머니가 물려준 이 땅, 이 집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어요. 동시에 이곳에서 제가 쌓아온 모든 관계들,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시간에서 피어난다는 걸 저는 이 땅에서 배웠어요. 성호 씨와의 짧았지만 진실했던 시간, 시어머니와 갈등하고 화해하며 진짜 모녀가 되어가는 시간, 마을 사람들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쌓아온 시간들.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자밀라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가난한 소녀도 한국 시골의 외국인 며느리도 아니에요. 저는 김제 마을의 자밀라,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이 마을의 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제 삶을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체험 농장을 만들어서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고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저처럼 새로운 땅에서 뿌리내리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성호 씨와 시어머니는 이제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남겨주신 사랑과 이 땅에서 저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제 이름은 자밀라. 이제 이 마을의 딸로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